조선왕 조실록은 그녀를 일컬어 흉악하고 교활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천민의 신분으로 입궐해 두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선의 운명을 주물렀던 여인. 우리는 그녀를 요하라 부르지만 과연 그것이 그녀의 진짜 얼굴이었을까요? 임진년의 참혹한 전쟁이 휩쓸고 간 조선은 상처 입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궁궐은 불타 없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선조의 뒤를 이을 후계 구도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죠. 이 혼돈의 시기, 역사의 전면에 이름 한 줄 올리기 힘든 천한 신분의 한 여인이 궁궐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계시. 개똥이라는 흔하고 비천한 이름으로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천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외모가 빼어나지는 않았으나 영리하고 지략이 뛰어나 왕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정은 서인과 북인의 당파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선조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광해군을 경계했고 광해군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김계시는 이 위태로운 권력의 균형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수발을 드는 상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보의 중심이었고 권력의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계집이 나라를 망치려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그 은밀하고도 치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계시가 왕의 여인이 된 과정은 여느 후궁들의 화려한 입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외모에 대해 냉혹하리만큼 인색했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그녀를 두고 나이가 들어서도 용모가 피어난 적이 없으며 추하고 교활하다고 묘사했지요. 하지만 미색이 아닌 지색으로 승부했던 이 여인은 늙고 병든 왕, 선조의 가장 깊숙한 침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선조는 의심이 많은 군주였습니다. 전란을 겪으며 민심을 잃었고 총명한 아들 광해군에 대한 자격지심과 질투로 매일을 불안 속에 보냈습니다. 그런 선조에게 김계시는 단순한 상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불안을 읽어내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골라낼 줄 아는 영특한 조언자였습니다. 선조는 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국정의 기밀을 논하고 자신의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계시는 그렇게 문지방 너머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기력이 쇠해갈수록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시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광해군은 부왕인 선조로부터 끊임없는 압박과 폐위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던 광해군에게 김계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집니다. 저하, 소인이 저하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계시는 선조의 곁에서 수집한 조정의 정보와 왕의 심중을 광해군에게 은밀히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을 버리고 어린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우려 할 때마다 그녀는 왕의 머리맡에서 교묘하게 상황을 뒤틀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상궁과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세자의 위험한 동행. 그것은 조선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왕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녀가 만들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왕이었습니다. 1608년 2월 조선의 전국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선조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실록은 왕이 약밥을 먹던 중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서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둘러싼 의혹의 시선은 한 여인, 김계시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시 궁궐 안팎에서는 그녀가 왕의 약에 손을 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실은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졌으나 분명한 사실은 선조의 죽음으로 인해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광해군이 가장 큰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김계시는 영리했습니다. 선조의 유교, 즉 마지막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막후의 지휘자였습니다. 어린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소북 세력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광해군의 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왕의 생사를 넘나드는 권력의 정점에서 차기 군주를 옹립하는 킹메이커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광해군이 보위에 오르자 김계시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정식 후궁의 첩지를 거부한 채 상궁의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이는 매우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후궁이 되어 내명부의 규율에 갇히느니 왕의 곁에서 자유롭게 정사에 관여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선택한 것이죠. 광해군은 김계시를 단순한 여인이 아닌 정치적 동반자로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 뒤에는 피해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의 왕권을 공고히 한다는 명분 아래 경쟁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이 이어졌습니다. 임해군의 유배와 죽음, 그리고 어린 영창대군의 비극적인 최후까지, 이 모든 비극의 이면에는 김계시의 서늘한 조언과 정보 조작이 있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그녀는 광해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칼날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심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악마의 거래였는지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해군 치세가 깊어질수록 궁궐 안팎에서는 왕보다 더 무서운 이름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상궁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수발을 드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조차 그녀의 문전에서 줄을 서야 했고, 그녀의 한마디에 정승의 자리가 바뀌고 유배지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매관매직의 시대라고 증언합니다. 관직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왕에게 가기 전 먼저 김계시의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산처럼 쌓인 비단과 황금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으며 그녀는 이를 통해 거대한 정보망과 정치 자금을 구축했습니다. 김계시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광해군을 대면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조선의 모든 눈과 귀를 통제하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당시의 선비들은 한탄했습니다. 국군이 다했다. 상궁 하나가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보를 단순히 탐욕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에게 바쳐진 뇌물의 일부를 다시 왕의 통치 자금으로 돌리거나 광해군이
추진하던 무리한 궁궐 재건 사업의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뇌물은 사적인 치부가 아닌 광해군의 위태로운 왕권을 지탱하기 위한 위험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정한 권력이 언젠가 자신을 삼킬 독이 될 것임을. 하지만 김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와 광해군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고 그녀가 쥐고 있는 인사권은 반대파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수많은 이름이 적힌 명부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조선의 운명을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무너진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거대한 토목 공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덕궁과 경희궁을 비롯한 여러 궁궐을 동시에 재건하는 일은 전란으로 피폐해진 국가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 궁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신권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김계시는 이 무모한 집념의 조력자였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녀는 앞서 언급한 매관매직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기와를 굽고 서들게대들보를 올렸습니다. 도성 안팎에서는 궁궐 공사로 인해 집을 잃고 굶어 죽는 백성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궁궐에 미쳤고 상궁은 돈에 미쳤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김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풍수지리설을 앞세워 광해군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새 궁궐이 완성되어야만 왕위가 공고해질 것이라며 왕의 귀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이 화려해질수록 왕과 백성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그 틈을 타 반역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광해군을 외란의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김계시의 치밀한 정보망도 굶주린 백성들의 원성과 은밀하게 결집하는 반정 세력의 칼날을 모두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선의 천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지는 궁궐의 기둥들은 사실 광해군과 김계시라는 두 운명 공동체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밤이 깊어갈수록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곳들이 늘어갔습니다. 김계시의 철저한 정보망도 미처 닿지 못한 곳, 바로 도성 외곽의 외딴 정자와 이름 없는 선비들의 서재였습니다.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서인 세력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귀, 김자점 등 훗날 반정의 주역이 될 이들은 이미 결의를 다진 상태였습니다. 김계시는 영리했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그녀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정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반정의 기운을 감지하고 광해군에게 경고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계시의 정보망은 뇌물과 이권으로 엮여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대의를 쫓는 이들의 결기는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반대파의 움직임을 단순히 더 큰 이권을 바라는 투정 정도로 치부하는 오판을 범하고 맙니다. 더욱 기묘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김계시가 반정 세력의 핵심 인물인 이귀와 내통했다는 설입니다.
이귀는 김계시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그녀의 의심을 샀고 심지어 김계시는 이귀는 결코 반역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광해군을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실책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울어가는 배에서 내리기 위한 그녀만의 최후의 도박이었을까요? 폭풍전야의 정막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광해군은 김계시가 걸러낸 정보만을 믿으며 연회에 취해 있었고 김계시는 자신이 쌓아 올린 권력의 성벽이 난공불락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밖에서는 이미 수백 명의 군사가 칼날을 갈며 능양군 인조의 곁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가웠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조 반정의 횃불이 도성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인 세력의 군사들이 홍제원을 넘어 창의문을 통과하는 동안 궁궐 안은 뒤늦은 연회의 흥취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계시가 호언장담했던 철통 같은 경비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반정군이 궐문을 넘었다는 비명이 정적을 깨뜨렸을 때 광해군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궁궐 뒷담을 넘어 피신했습니다. 왕의 그림자였던 김계시 역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어둠을 틈타 궐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불타오르는 창덕궁의 불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마치 지난 10여 년의 영화가 덧없는 신기루였음을 증명하듯 타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도성 밖 산속으로 숨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인사를 결정하고 천하의 재물을 주물렀던 여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와 아첨꾼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보았던 찬란한 풍경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밤바람과 추격자들의 말발굽 소리만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그녀는 도주하는 중에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만든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너진 자신의 제국에 대한 미련이었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정군의 수색망은 좁혀져 왔고 조선을 뒤흔들었던 요하의 생명력도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도피는 길지 않았습니다. 반정군의 추격대는 산기슭에 숨어있던 김계시를 체포하여 도성으로 압송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조선 팔도의 모든 재물이 모여들던 그녀의 문전은 이제 그녀를 단죄하려는 성난 군중과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조 반정의 주역들은 승리의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광해군 시대의 부패와 실정을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반정군 앞에서 신문을 받았으나 기록은 그녀가 어떤 변명을 했는지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의 죄상이 낱낱이 열거되었고 즉결 처분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서대문 밖 형장 혹은 궁궐의 한 귀퉁이에서 그녀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왕의 침소에 들고 마침내 국정의 정점에 섰던 파란만장한 삶이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황금도,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수많은 고관대작들도 그녀의 마지막 길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요하의 당연한 말로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이 거적에 덮여 실려나갈 때 도성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욕망의 불꽃이 꺼진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이자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목격한 자들의 서늘한 공포였습니다. 그녀의 피는 금방 식었지만 그녀가 남긴 권력의 잔혹한 속성은 오랫동안 조선의 역사에 얼룩으로 남게 됩니다. 김계시가 죽은 후 그녀의 이름은 조선 역사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박제되었습니다. 승자의 기록인 인조실록과 그 시대를 정리한 사초들은 그녀를 나라를 망친 요물, 독한 마음을 품은 여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녀의 행적은 오직 광해군의 폭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소비되었고, 그녀가 가졌던 정치적 지략이나 시대적 한계에 대한 고찰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천민이라는 신분의 벽,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휘둘렀던 것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켜줄 배경이 없는 자가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축해야 했던 최소한의 방어 기제였을까요? 기록은 그녀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지만 그녀가 느꼈을 고독과 불안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왕의 침소에서 국정을 논하던 밤, 그녀는 자신이 조선의 주인이 되었다는 환희를 느꼈을까요? 아니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까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조선의 매관매직과 당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김계시라는 인물은 조선 왕조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투영했던 시대가 낳은 일그러진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녀의 무덤조차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화려했던 권력의 흔적은 비바람에 씻겨 내려갔고 오직 김계시라는 이름 석자 뒤에 붙은 요하라는 낙인만이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자들의 붓끝에서 시작된 그 낙인은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지우려 하는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김계시가 거닐던 궁궐의 터는 이제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는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숨겨졌던 그녀의 은밀한 속삭임도 권력을 향한 타오르는 갈증도 모두 역사의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어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흥미로워서가 아닙니다. 김계시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혹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던 한 여인이 지략과 도끼를 품고 세상을 흔들었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생존 본능을 비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녀를 요하라 부르며 단죄했지만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불공정함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기록된 역사가 승자의 목소리라면 그 이면에 숨겨진 패자의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꿈꿨던 것은 끝없는 부귀영화였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었을까요? 이제 안개 속으로 사라진 김계 씨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 그림자는 깊고 욕망은 뜨겁지만 그 끝은 서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 김계 씨가 겪었던 그 위태로운 삶의 궤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